거대 여당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11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서 오늘은 임대차 3법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일하는 국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방도 있고 논란도 있고 몸싸움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퇴장하고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미래통합당 퇴장해도 현재 여당 의석으로 얼마든지 법안 단독 통과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맨날 퇴장하고 단독 처리하고 퇴장하고 단독 처리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할까요? 급기야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되면 장애투쟁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애투쟁으로 나가게 될까요? 자, 관련된 영상들을 먼저 한번 보시죠. 소위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고영정 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더 협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그 과정들에 맞게 지금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상임위에 이 법안이 회부가 된 법률 중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된 법률을 추가로 의사일정을 잡아달라는 거지. 지금 이 190개가 좀 올라와 있는데 핀셋으로 3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석 26인 중, 자, 조용히 하세요.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재 앞잡이해라. 예, 조용히 하세요. 자, 정부 측 참석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의하도록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그럼.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는데도 회의를 진행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니, 궁금하시다면 듣고 가셔야죠. 일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예, 본인들 말씀 주장만 중요하시고 예, 여당 의원님들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역사의 죄인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김도욱 의원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 정보 시스템에 대한반영 폐기로 올라간 경위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수석 전문위원이 경위를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말씀하시지 마세요.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왜 협박하고 그래, 지금? 협박하고 그래, 왜? 답변부터 들어보세요. 너 보고 얘기하자. 업무상 참고야. 업무상 참고 아니면 그걸 업무상 참고. 이게 어떤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요. 프로그램 보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순수한 그 행정상의 착오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소위 구성을 하자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선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아니죠. 백혜련 의원님이 동의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그렇게 하시면 안 법률안 되죠. 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상정해 놓고 소위 갑시다.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소위 구성하면 소위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협의해 주세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대응 안 하세요? 법률안이 뭔지 아세요? 법안 심사. 진행하지 마세요. 재선 18인 중 찬성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12인으로 바와 같이 통상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개최 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였음을 하는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다 하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소수당의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가 덜러리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덜러리죠. 아니 오버리어요. 아니 그러면 소수당만 의정활동하십니까?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준, 지금 기재위 법사위 장면 봤는데 네. 만약에 뭔가가 변화 없다면 다른 상임위도 거의 저런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경중이 있는데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어떤 여당 내에서의 어떤 긴급성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기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을 상정해서 일부 이제 통합한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래도 여당에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야당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도 좀 성의 있게 토론하고 말하자면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 끌기용으로 어떤 스테레오타입된 여야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고 그렇지 않아도 정말 그 신나는 일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노나 어떤 그 뭔가 망실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19대 후반기에 교문위 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때 보면은 그래도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구성하고 법안심사 소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체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례인데 이 절차가 보니까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기재위하고 오늘 이제 법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재위에서 그냥 똥똥똥 두드린 게 또 법사위를 넘어와서 똑같은 형식으로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국회가 바뀌었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거대 여당의 뭐 중립적으로 표현하더라도 폭주는 맞는 거죠. 폭주. 그러니까 야당의 견제 장치 없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드러낸 건데 저는 자꾸 앉아서 여당이 왜 저렇게 무리할까라는 걸 자꾸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후년 대통령 선거 일정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야당의 그런 견제 장치 없이 쭉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고 그 바탕 속에는 적어도 저런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걸 많이 제한하는 법안인데 저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 가진 사람 다주택자는 얼마 안 될 거라는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 계산 속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저 분연히 모든 책임은 이제 저런 식이라면 민주당이 지는 정치적 그런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예, 여당의 독주, 폭주, 무리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두수 평론가 그런데 지금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모든 의사 일정에 여당 혼자 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협조가 안 될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 국회 운영 원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좀 가능하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육탄전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끌려고 하면 어쨌든 양당제 중간에 좀 중도적인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다수제 민주주의로 할 수 있는 180석 가까운 의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까이 나온 어석으로서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리의 원칙에 맞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소수당이 어쨌든 뭐 모든 법안에서 밀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121석을 달성하지 못한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본인들이 호소할 수 있는 그거는 토론입니다. 그래서 소위 구성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그런 토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언제든 소수자가 또 일정 기간이 오면 다수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수당의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과거식의 어떤 이런 극단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명하게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걸 자꾸 알리라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토론회 하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알리는 방식 말고는 121석이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어쨌든 민생에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당이 서두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이 좀 더 협조적으로 정말 그 민의를 모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찬 위원장님, 미래통합당은 토의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토의할 기회를 못 얻던 거죠. 이게 지금 절차가 보면 동의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게 발의와 동의를 구별하면 돼요. 발의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당초 의원 입법을 하든 정부 입법을 하든 처음에 이제 안건이 나온 거죠. 근데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중도에 새로 내는 게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새로 던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간에 새로운 안건을 던져서 찬성 1인이 되면 이것이 새로운 의제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의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뭐가 급했는지 모르지만 한 안건이 쭉 진행된 게 아니고 중간에 이게 동의를 한 거예요. 중간에 새로운 안건이 나온 겁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한 안건이 나온 게 아니라 법안이 한 10몇 개씩 나왔습니다. 11개, 14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각 의원님들별로 다 안건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원안에 비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원하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수정동의가 있고 그다음에 동의제도가 있는데 수정동의를 하게 되면 원안에 없는 거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제도를 불현듯 이걸 연구해서 낸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중간에 진행되어 온 이 과정에는 한 번도 의제에 대해서 토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대체 토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저걸 표결로 한다는 것은 조금 낯선 거고 그러니까 여당이 하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한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대의제도에서 수기를 거친 이후에 다수결은 불가피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수결로 다 해결될 거면 굳이 뭐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소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물론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성 안 하고 축조 심사 없이 찬반 토론 없이 그냥 기립 표결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과연 전략이 이런 전략일까요? 아니면 정말 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일까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여야의 입장을 잠깐 좀 들어볼까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방송도 팩트 체크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저하고 토론을 하시고자 하면 이 대정부 질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안 뽑은 부의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계적.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절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수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사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숫자의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고는 하겠지만은 앞면 몰수하고 그냥 숫자의 힘으로 표결하고 넘어가는, 마지막에는 또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하고 부작용이라도 좀 거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야기되는 국정 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어찌 하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쭉 보셨습니다만 과연 수적 열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전혀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임하고 있는 것인지 패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시나요? 전 통합당이 전략도 제대로 좀 못 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송곳질이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질의를 하는 의원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오히려 사상검증 때문에 더 오히려 역풍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좀 통합당이 좀 매섭게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뭔가의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정말 국민들이 여론이 움직일 만한 대안을 자꾸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통합당이.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1년에서 혹시 그 2년으로 바뀐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89년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입자 생활 정말 오래 했지만 집주인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해도 세입자 입장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항할 수단이 없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그 쫓겨다니면서 올려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집값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전세금 올라가는 걸 그걸 허덕거리면서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대차 3법이 처음 나온 게 2012년 19대 총선 때였어요. 그때 민주당이 그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거든요. 토론할 만큼 다 토론했고요.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도 끝까지 반대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발의는 계속 이루어졌지만 한 번도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뭘 지금 와서 또 토론을 합니까? 저는 이 민주당이 더 토론할 이유도 없는 거였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서는 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임차인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만드는 문제는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 그 보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동의하는 게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 민주당이 굉장히 과학적 정당입니다.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이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빠르게 내놓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수도 이전 이러한 것들도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카드를 하나 내미는 겁니다. 전월세 여러 가지 조정하는 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도 그러한 뭐 반작용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국가는요 1, 2년만 보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전월세 계약에까지 간섭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모든 것을 국가가 좀 개입해 주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짜장면이 비싸다고 짜장면 가격까지 국가가 개입할 겁니까?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면요. 지금 이 전월세 관련 시스템을 전부 다 갖추고 나서 그리고 공무원도 늘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짧은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계약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과다하게 간섭한다는 것은 저희가 당장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해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0년, 20년을 본다면 국가의 장래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정책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종신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료 올리는 것도 상한 정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물가 연동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차인들이 부당하게 집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거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택 시장과 관련해 있어서의 정책들은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국가가 규제나 제한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임대차 3법 관련해서 크게 반대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건 그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 임대 물량이 공급이 계속 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규제를 4년, 6년 규제를 해도 그 다음 분들은 또 왕창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로 보면 이것은 임대인 보호, 임차인 보호의 완결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임대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지만 공급 수요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건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다가는 임대 물량을 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마 최 의원이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장애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신성범 의원 장애투쟁 어떻게 보세요? 장애투쟁을 하기가 힘든 구조 아닌가요? 장애투쟁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그런 반감에다가 무대책의 상징성을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렇지만 보면은 나라가 네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왜 부동산의 가격 앙등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말 집회를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나가서 김종인 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우리 야당은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장애투쟁을 멈춰야 될 것 같고 지금 야당이 필요한 것은 전략의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좀 관찰해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한마디로 하면 숫자의 힘을 이기려고 그러면 숫자를 이기는 건 실력이에요, 실력. 의원 한 분 한 분이 할 수 없어요. 뭐 3선, 4선 다 내려놓고 실력으로 해서 당당하게 지금 야당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장외로 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역으로 가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주말이면 지역에 다 가서 지역 주민 정책 토론회 같은 거 해서 이번에 정부가 통과시킨 여당이 통과시킨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힘이 없어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지지해 주십시오. 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당협위원장까지 나서야 여론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요. 실력과 민심 속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으면 싶은데 오늘 조영 원내대표 장애투쟁 관련 발언했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저희들 한 번 더 저희들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 투쟁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명주 의원. 장애투쟁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장내투쟁에 방금 신의원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력 싸움들을 진행해내지 못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장내투쟁이 현실성을 충분히 당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어렵다라고 봤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밖에서 서서히 이제 조세 저항하는 시민들의 업혀가기식의 어떤 장외투쟁을 할 텐데 아마 조영 원내대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내외, 장내외를 함께 했을 때 과연 통제 가능한가?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 또 정책적 갈등, 충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향 정리를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조영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가장 큰 그 실책은 어렵더라도 법사위를 못 가져왔더라도 다른 상임위 줄 때 받아갔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